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특집. 이야, 근사하다. 이런 걸 다 하는구나. 댓글 먼저 좀 읽고 할까요? 네, 뉴요커님이 9월 10일 날, 이거 날짜를 써놨죠, 굳이? 이게 읽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게 오늘 볼티모어로 향하던 현대 배가 누웠습니다. 누운 배 듣다가 뭔가 너무 상징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2030은 오늘 정부 때문에도 분노 중인데, 수저론이 한참 이슈인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으로,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합법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회자본과 교육자본, 금융자본, 많은 생각이 들었던 지난 한 달이었어요. 사랑의 이해와 누운 배 꼭 읽어보고 싶어졌고, 책걸상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접하지 못했을 책입니다. 박평님께 감사드려요. 금융계에 저도 친구들이 많은데 들어오던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배가 전복되다, 오버턴드. 좀 정신없는데요, 댓글이. 대입 과정에서 뭔가 약간 좀 그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의식의 흐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쏟아내신 것 같아요. 대입 과정에서 자소서를 작성해본 수시 세대와 그 이전의 특차 세대는 DNA가 다른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생각이 다른가 봐요. 한국 사회 기준으로 만 35세 기준으로 의견이 갈라지더군요. 청소년기부터 자소서를 쓰면서 자신을 부풀려야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끌어모아 부풀려 보려 하다 이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수정하고 초고를 고치며 과대 포장 중에 자존감은 오히려 너덜너덜해져 본 경험이 있다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라고 반성하고 포장지를 빵빵하게 부풀려 불다가 빵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청소년기에 경험해 본 세대라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겐 더 미안해요. 9월 10일이라 날짜가 나름 중요한 의미가 네. 있었군요. 네. 약간 삼촌 세대시려나? 저희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삼촌이냐는 거에 따라 다르죠. 네, 박평의 삼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볼티모어로 가던 우리나라 배가 진짜로 누운 그 뉴스가 나온 날 우리가 누운 배 얘기하는 거를 들으셨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일단. 네. 그리고 또 한참 그때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었는데 한 66일 정도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딱 중간에 이 글을 작성하셨는데 아마 뉴요커님께서는 약간 비판적이셨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뉴요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35세 정도 기준으로 딱 나뉘긴 한 것 같아요. 35세 전후도 그렇지만 한 50대 한 중반 정도로 이후로 또 가면 나뉘죠. 또 달라지죠. 나뉘죠. 네. 네. 뭐 우리는 이제 우아한 책 방송이니까 뭐 그런 네. 얘기는 또 대충 넘어가죠. 네, 페이스북에 그 양구강이라는 이상한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에 썼던데요. 네, 책걸상 진행하는 YG하고 페이스북에 있는 양국항하고는 다른 인간이다. 다른 인간이다.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도 있는데 애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몇몇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지하게. 그 책걸상 애청자라서 페이스북까지 흘러 들어왔었는데 페이스북 몇몇 글을 보고 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구독도 취소하고 안녕이다라고. 지금 YG 때문에 우리 책걸상 구독자가 줄고 있는 건가? 네. 늘고 있기도 하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한 3명 늘고 막 100명 줄고 이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 페이스북에 양구강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올리는 사람과 YG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책 읽는 양구와
비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한동안 좀 페이스북에 글 좀 이제 덜 까칠한 거 올리시겠네요. 앞으로는. 네, 당연하죠. 네. 커피 조아님 역시 사랑의 짝대기는 빗나가기 마련인가 봐요. 마음 같아선 이렇게 저렇게 짝지어주고 싶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아쉽지만 빗나갈 수밖에 없을 땐 빗나가게 두는 게 맞는 듯해요. 방송 듣고 다시 읽었는데 다시 방송을 들으며 내용을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는 자님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먹먹한지 눈물을 삼키며 읽었습니다. 상수와 수용의 심리 묘사, 종현의 유리 한 장이 바닥이어서 박살날까봐 못 뛴다는 대사는 다시 읽어도 눈물이 나서 좀 쉬었다 읽었네요. 네. 네, 그 사랑의 이해 참 좋은 책이었어요. 맞아요. 네. 박평 아니었으면 절대 안 읽었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 증세도 빠른 그 시간 안에 했어요. 그래서 아, 사실 정말요? 우리 방송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시점은 비슷해요? 시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음, 뭐 작가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블루포유님. 사랑의 이해, 사랑에 빠져 호우적대면서 동시에 이 사랑의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자신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사랑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 좋게 끝내기 참 어렵더라고요. 과거가 나오는 건가요? 이래서 연인끼리 부부끼리 읽고 토론하면 안 된다는 JYP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264쪽에 AICAP는 AICPA의 오자죠. 취준생 딸아이가 엄마는 너무 재밌는 소설만 골라 읽는다며 투덜대면서 이거 읽느라 시간 뺏겼다는 이 오자를 지적하네요. 어쩔 수 없죠. 소설 좋아하는 책걸상 청취자의 필독서라는데. 야, 네. 요거 증수할 때 고쳐야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중세 이미 하셨죠? 또 증세해야죠. 네. 계속 해야죠. 제 AI CPA죠. 네. 우리가 이제 공인회계사를 음. CPA라고 보통 하는데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말이려니 하고 네. 넘어갔었는데 AI CPA를 네. CAP라고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딸아이는 이 뭔가 공인회계사 이쪽 공부를 좀 하셨는지 금방 발견을 하셨네요. 네. 수지 땡땡땡땡님 책걸상 애청자 중 소설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읽어보라고 YG님이 추천하셔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과 상수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헤어질 때 그렇게 상처 주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나? 수영이가 정말 싫었어요. 소설 읽다 주인공이 싫었던 적은 처음이네요. 네. 결말 가지고는 음. 좀 호호가 갈리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사이에서. 네. 뭐 네. 굉장히 여러 캐릭터들의 마지막 행동들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랑의 이해도 우리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TV 드라마로 만들기에 아주 좋죠.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 16부작 딱 좋아요. 이병헌 감독 같은 사람이 안 돼. 이병헌 감독은 왜 이병헌 감독은 안 돼? 안 됩니다. 응? 이병헌 감독은. 네. 이병헌 감독이 요거 각색하면 대사가 더 많아지겠죠. 네, 시크릿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누운배를 읽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을 걸 그랬나 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흐름과 그 흐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탁월한 묘사에 감탄하면서도 누운배를 읽으면서 느꼈던 충격과 경탄이 너무 컸던 탓인지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이해는 누운배보다는 임팩트가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치겠지만요. 이 두 소설에서 펼쳐진 답답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현실을 핍진하게 재현한 리얼리즘이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건 옛날 얘기야, 비현실적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가 되면 작가님도 좀 다른 소설을 쓰시겠지만요. 시크릿님께서는 그 저랑 패친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단순한 진심을 사랑의 이해를 제치고 그 올해 읽은 최고 소설이라고 다들 의기투합했잖아요. 약간 서운하셨대요. 시크릿님은 사랑의 이해가 더 좋은. 그러니까 누운배가 제일 좋으셨다고. 누운배 사랑의 이해. 그래서 작가 이혁진 작가님께 약간 미안해서 좀 서운하셨다고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박평과 함께 노벨 문학상 특집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이후에 매우 기뻤습니다. 저를 보고 책을 안 읽어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노벨문학상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네. 발표가 됐는데 이분들이 누가 탈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에 녹음하니까 그냥 노벨상 특집을 하자. 그러면서 그럼 아니 책 읽을 시간이 없지 않냐 이랬더니 당신은 안 읽고 와도 된다. 우리가 다 아마 읽었거나 알고 있는 작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안 읽어본 책이 있으면 나는 뭐 그렇게 며칠 사이에 읽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너는 뭐 힘들면 안 읽고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럼 하자. 예. 자, 그냥 몇 문장 안 되는 카톡 그러니까. 대화를 이런 이렇게까지 식으로 길게. 그래서 이제 누가 받을지 궁금해하면서 네 그날 며칠 전에 그 6시 반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짠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제 2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얘기 좀 이따 한 하겠지만 명도 아니고 2명.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제가 이름이라도 알고 뭐 조금 아는 사람이고 1명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역시 문학평론가답게 박평은 뭐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책도 다 많이 읽었고. 읽었고 YG도 뭐 누군지 알고 심지어 자기가 좀 덜 잘 모른다고 그나마 그새 또 책을 읽고 왔다면서요? 읽으신 것 읽었어요. 같더라고요. 네. 이런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JYP가 안 읽은 게 뻔하니까 저라도 꾸역꾸역 읽었어야 됐잖아요. 자, 저는 그래서 책을 안 읽고 뭘 했냐면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명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런 의미 없는 짓을 왜? 아니 좀 이따가 이거 왜 뽑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노벨문학상을 왜 올해는 갑자기 2명 그리고 그 2명도 뭐 공동 수상도 아니고 하나는 2019년 수상자, 하나는 2018년 수상자라면서 1년 늦게 네. 작년치까지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2018년도에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추행 스캔들로 이제 8명 위원이 다 사퇴를 했죠. 그래서 활동 중지를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작년엔 수상자를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받았어야 할 작가까지 올해 같이 선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2018년도 수상자라고 발표된 그분은 그 작년에 그 스캔들 났던 그 팀이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올해 새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까? 새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왜 2018년은 그냥 수상자 없음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굳이 2명을 묻고 더블로 가도 아니고 왜 2명을 했냐라는 거죠. 아니, 묻고 더블로 가를 모르나 이 사람들 왜 알고 반응이 있어요. 없지? 알고 있는데 노벨문학상에 그 묶어 더블로 가를 할리먼과 같이 이야기를 하니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을 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벨문학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매년마다 좀 문학의 이슈를 또 제기하고 그해 허두를 던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벨문학상, 특히 그 할리먼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 수많은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문학의 축제의 기회를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할리먼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선택이고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같이 발표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의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왜 작년 거는 발표를 안 했지? 그러고 찾아봤잖아요. 잊고 있었던 작년의 스캔들을 다시 알게 됐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 노벨 과학상의 역사를 좀 살펴봐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막 격렬하게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벨상 시상식이 그 1년, 2년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줬어요. 근데 문학상은 안 그래요. 제가 찾아본 이유가 수상자가 없었던 적이 있지 않나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전쟁 때문이지 않나요? 그건 수상자가 없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소급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수상자가 없는 경우는 있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1940년부터 43년까지 2차 대전 한창일 때 네네. 이때는 4년 동안 내내 수상자가 없었고 소급해서 발표한 적도 없어요. 그냥 44년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언제? 1935년에도 수상자가 없었고 1918년 이것도 아마 1차 대전 때문인가? 하여튼 수상자가 없었고 1914년에도 수상자가 없었고 이 없는 연도들이 꽤 있는데 2018년은 하여튼 빼놓는 게 싫었는지 2년치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그 공백을 영원히 남기고 싶지 않았나 보죠.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2018년은 왜 없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그 왜 없지? 그 할리머 스캔들 이렇게 될까봐 예, 아예 그냥 명단을 채워놓은 건 아닌가. 그런 것도 한 이유일 수 있고요. 아니면 상금 줄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항상 남지 않을까요? 그 10억 원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네. 줬을 수도 있고. 네. 누가 누가 받았는지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고. 네. 네. 누가 그래도 다행인 받았습니까? 네. 뭐 2018년 거부터 할까요? 그쵸? 네, 그렇죠. 네. 2018년에 이 올가 투카루축이라고 하는 폴란드의 여성 작가가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 2019년 몫으로는 이 페터 한트케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가 토카르추크? 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일단 196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의 뭐 소년급제 수준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일찍 받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올가 토카르축이 수상자가 된 것을 보고서 바로 한강 작가 같은 사람도 빠른 맞아요. 시간 안에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이 올가 토카르축이 작년에 그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 작가예요. 한강 작가보다 늦게 받았다고요? 늦게 받은 거죠. 오. 작년에 네. 그 상을 작년에 오. 그 상을 받고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만약에 뭐 심사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른 수상자가 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은 뭐 그러니까 2018년에 큰 상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받은 셈이죠. 그 늦게 발표됐지만 기록상으로는 2018년 2018년에 노벨상 두 개 다 받은. 두 개 다 그렇죠. 받은 거죠. 야, 맨부커랑 노벨문학상을 한 해에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를 들어보면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성향 이런 걸 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최고의 그 소설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가 쓰고 있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냥 동시대적인 작품을 읽거나 할 때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허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리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품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 중에서 동화책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오. 네,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네. 오. 네. 근데 제가 보지는 못하고 북트레일러로 이걸 영상으로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시간을 바쁘게 살아서 결국엔 이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시간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이제 글을 쓰고 다른 그 폴란드 작가가 그림을 이제 써서 만든 그림 동화 이야기인데 그것도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동화 안에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 소개된 책 중에서 딱 한 권만 이 작가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읽어본다면 오히려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 네. 박평은 그 올가 토카르추크의 책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는 오래되지 않았고 오래 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토카르추크 작품이 본격 이렇게 소설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올해 처음 나왔죠. 은행나무에서. 우리나라로 네. 번역된 게. 네. 그 1996년에 이 올가 토카르축이 쓴 태고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올해 초에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96년에 나온 책인데 올해 나왔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가 토카르축에 대한 존재감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다가 작년에 맨부커상 받고 등등 하면서 아하. 좀 서둘러서 출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YG가 급하게 읽고 온 책도 태고의 시간들. 태고의 시간들. 제가 태고의 시간들은 읽었고 그리고 어제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서점에 들른 김에
이 잃어버린 영혼도 제가 훑어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야 태고의 시간들과 잃어버린 영혼 중에서 이 올가 투카르축이라고 하는 작가의 분위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한번 들춰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태고의 시간들은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거든요. 높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표작이 그러면 저겁니까? 태고의 시간들? 대표작은 아니면 여기 적혀 있기로는 뭐 죽은 이들의 뼈 위로 경운기를 몰아라 뭐 이런 제목의 소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태고의 시간들 대표작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네. 네 번째 소설인데 저것이 뭔가 토카르추크의 작품 중에서 네 번째 소설인데 인터내셔널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받은 상은 아니지만 그 국내에서는 폴란드 안에서도 그렇고 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소설. 그 제가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 태고의 시간들은 올가 토카르축에게 문학적인 명성을 확고하게 안겨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작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근데 1996년이면 벌써 4, 5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62년생인데 96년에 나온 그러면 30대 중반 초반에 쓴 책이란 얘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작가적인 내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깊어졌겠죠. 그래서 그 작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방랑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음사에서 조만간 나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한참 예약 주문을 받고 있던데 책은 2007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카르축의 이 작가 인생 전체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현지의 평론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책은 2014년에 펴낸 야고보 책들이라고 하는 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책이 국내에 언제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00쪽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900쪽이 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 폴란드가 되게 굉장히 다양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집단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 그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야곱의 책들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그 지금까지 작가 인생의 정점을 찍는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문학 전문 출판사들에서 뭐 민음사 같은 곳에서 차근차근 이제 번역을 해서 내겠죠. 아마 그 폴란드 언어를 번역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 올가 토카르축을 중역하면 안 됩니까? 그냥 영어로 번역된 중역을 거라든지. 하기도 해요. 영어 중역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중역에 대한 그 독자들의 이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중역 소설을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일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딱 맞춤한 번역자분이 계시는 게 국내 올가 토카르축 작품들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시는 분이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의 최성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작품들도 태고의 시간들도 최성원 선생님 번역으로 나왔고 방랑자들도 최성원 선생님 번역으로 나왔고 다른 작품들도 최성원 선생님 번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최성원 선생님이 매절 계약을 했을까 인쇄 계약을 했을까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근데 노벨 문학상 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나 그러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품에 따라 다르죠. 다르죠. 그래도 꽤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오래 팔리고. 그 토카르축의 소설 중에서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들 중에서만 한번 골라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편하게 좀 페이지도 잘 넘어가고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2권밖에 없잖아요. 네. 아 그거 올가 토카르축이 그게 다예요? 네. 네, 그 동화책 한 권이랑 태고의 시간들이라고 96년에 낸 30대에 쓴 책 2권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올 책은 앞으로 나올 책은 작년에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네. 받은 박평 출판사에서 나오는 방랑자들. 그거 지금 방랑자들도 봤어요? 그건 아직 안 못 봤어요? 봤어요. 네. 박평 출판사라고 새로 생긴 출판사가 있어요. 박평 출판사 어감이 좋지가 않네. 아 박평네. 박평이 소유한 출판사입니까? 아 근데 그 책을 민음사에서 아마도 출간 준비 중이었을 텐데 노벨상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운이지 뭐 그거야. 뭐. 그렇죠. 그런데 엄청 고생할 것 같아. 그 담당 편집자는. 엄청 고생을 해서 이제 다 작업을 끝내고 이제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있어요.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 동화책 아까 뭐라고요? 무슨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이 있는 동화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이 있고 방랑자들이라는 작품은 곧 이제 출간이 된다. 뭐 그냥 다음 작가로 넘어가기 전에 음. 올가 토카루축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박평은이랑 저는 태고의 시간들도 읽었잖아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이 취향이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왜 제 취향이 아니었냐면 그 책걸상 피가 애청자 안 나나 보지. 네, 피 나는데 네. 책걸상 애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를 이제 YG는 좀 스토리에 힘을 확 준 그런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태고의 시간들은 스토리에 힘을 그렇게 강하게 실은 소설이 아니에요. 태고라고 하는 바르도의 링컨 같은 건 아니죠, 그래도. 약간 그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 절대 보지 마라. 아니 하나 까먹는 소리 나오니까 거기. 제가 딱 비유를 들어보면은 아마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100년의 고독을 100년 동안의 100년 동안의 고독 혹은 100년의 고독 음.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책이랑 바루도의 링컨을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예요. 제 주변에도 100년의 고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는 태고의 시간들을 읽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사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진입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몰입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대신에 그리고 그 약간만 더 첨언하자면 100년의 고독보다 오히려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100년의 고독은 그래도 서사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안 봐. 근데 태고의 시간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있을 법한데 일부러 작가가 이야기를 좀 많이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태고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 그것도 태고가 아주 옛날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나오는 그게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죠. 네. 태고가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에요. 마을이에요. 근데 그걸 이 최성은 번역가가 태고라고 하는 태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태고적 할 때 그 태고, 그걸 번역으로 고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의미 소설에는 의미 자체는 이 태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태고라고 하는 번역어를 이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그 단어는 동네 이름인 동시에 뭔가 시간성을 과거를 의미하는 거죠. 뜻하는 그런 말이 네, 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뭔가 외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어떤 가상의 공간. 그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평범한 방앗간집 3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3대와 그 공간 자체는 가상의 공간이고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바루도의 링컨을 연상시키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건들은 1914년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뭐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 있었잖아요. 유대인 학살, 뭐 사회주의, 뭐 무슨 사유재산 몰수, 뭐 자유노조 운동, 1989년에 이제 민주화, 체제 전환까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계속해서 거기에 쑥쑥 들어오면서 어떤 뭐 그 사건들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거시사와 미시사가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근데 그 거시사는 약간 흔적처럼 이렇게 배경으로 약간 밀려나 있고 그 개인의 미시사.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양구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그 제 생각과 비슷하던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기 약간 역사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는 소설 같은 느낌이 든다. 저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이게 소설스럽죠. 네. 네. 지금 무슨 형이상학적인 리얼리즘 같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약간 형식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태고의 시간들도 86편에 약간 조각글이라 그러죠. 원고지로 평편이 원고지로 나누어진 따지면은 한 6매, 7매 정도의 그런 것들이 쭉 그런 모여져 것들이 있는 거예요? 86편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바로저의 링컨이랑 약간 네. 비슷하죠. JYP가 극혐하는 것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조각글들의 제목이 다 이런 식이에요. 무엇의 시간. 저는 뭐 근 30년 전에 100년 동안의 고독도 읽다가 때려치운 사람이라서 저는 그건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태고의 시간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랑자들은 JYP가 꼭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행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네. 작품이라서. 그건 여행길에서 마주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한 100편 정도의 짧은 글들로 모아놓은 그런 형식을 소설이래요. 극혐 안 되니까. 여행이든 뭐든. 여행이든 뭐든. 네. 자,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올가 토카르추크 JYP는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막 끌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혹은 큰 역사 안에서 이렇게 좀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런 방식의 구조를 취하는 소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부커상이나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요즘에 선호하죠. 그런 작가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 작가도 소년이 온다 같은 소설을 보면 그 소설이 굉장히 서사가 굉장히 길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을 해서 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올가 토카르축의 소설을 보는 듯한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굉장히 가까이 당겨와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정세랑 작가 뭐 피프티 피플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항상 우리에게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작가들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라든지 중요한 시선이라는 게 약간 이 태고의 시간들 안에도 굉장히 확립이 돼 있고 최근에 우리가 읽는 소설들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서 또 되게 멀게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올가 토카르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